네, 기관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추석 전후로 국내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왜 안 좋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많이 올라서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간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 대통령 선거 때문에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올해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춘다는 이게 사실은 그 상당히 증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뿐이 없는 것인데 오늘 이 대주주 3억 원 네, 양도세 관련해서 이런 요건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요.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오히려 약간 반대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콘트레리언으로 역발상으로 이거 뭐 이미 다 알려줬고 그다음에 시장에 좀 반영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누구를 모셨느냐? 이경수 하나금융투자의 퀀트 전략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 최근 국내 증시 흐름 먼저 살펴보면 올해는 뭐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4분기에 들어서서 사실은 좀 약보합세 기간 조정이 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있고 양도세 이슈 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약보합세가 계속 이어갈 거로 보시는 건가요? 시장 측면에서 연말까지는 좀 약보합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한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아까 뭐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연말에 그 양도세 어떤 그 대주주의 요건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된다라는 거, 그게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연말에는 분명히 이게 이 수급적인 어떤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지만 이 유동성 장세라든지 내년에 어떤 전체적인 한국의 기업 이익 턴어라운드 한 3년 만에 이익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연말이 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연말에 이 개인들의 어떤 매물 자체는 매년 최근 3개년 동안 5개년 동안 연중에 개인들이 별로 시장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12월 달에는 특히나 대주주의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매도가 12월 한 달에만 평균적으로 한 3조에서 5조 원이 매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근데 어땠죠? 그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55조 원을 순매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주의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주주 요건으로 되어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연중에 매수를 안 해도 3조에서 5조 원이라면 올해 12월 달에 대한 개인들의 매도, 11월 달도 그럴 수가 있겠죠. 이런 매도세는 사실 의미 있는 수준으로 높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쓰신 리포트를 제가 한번 읽어 보니까 그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환매가 나올 수 있다. 이 환매라는 게 사실은 그 펀드 환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식 매도를 말씀하시는 주식 거예요? 매도를 주식 매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 그렇게 쓰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단은 3억 원으로 내린다고 거의 확정이 됐는 듯한데 이게 뭐 100% 확정이다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은 없죠 아직은요. 그렇습니다. 아직 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과거 4번의 그 대주주 그 요건 이제 변경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증시가 하락했던 적은 그 4번 중에 2번이다. 그러니까 반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약간 상쇄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초입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적인 이슈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대주주 요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주주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매도는 항상 나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거로 볼 수가 있는 것이 개인들의 어떤 지수의 상승 기여도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과 개인들의 수급이 정의 관계면 개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고 지수가 빠져거나 올랐을 때 개인들의 어떤 방향성이 다르게 되면
지수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있는데 9월 들어서는 이런 이 수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개인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지수 상승 기여도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고 내년에 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이런 측면의 어떤 긴 흐름의 추세는 맞지만 이 단기적인 어떤 그 회피에 대한 어떤 수요 그리고 올해 이례적으로 개인들이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을 저희가 봤을 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펀드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본인이 직접 하든 아니면 그 지점에 위탁을 맡기든 어쨌건 이런 이 주식을 사용하는 어떤 컨셉에 있어서 단기적인 어떤 환매라고 표현을 한 것이 기본적으로 좀 이 과세를 좀 회피하려는 그런 수요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연말에 이런 수급으로 이슈가 되는 종목이라든지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내년에 좀 기회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보면은요, 사실은 지금 우리 그 이 팀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개인들이 55조 정도 순매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살 기회는 없었고, 그렇죠. 뭐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없었고 그다음에 그 공매도 금지 이후로 또 헤지 펀드는 들어오기도 좀 애매하고, 예, 왜냐면 마켓 뉴트럴로 만들지 못하니까 시장 중립으로 만들어서 매수 매도를 같이 해야 되는 헤지 펀드는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11월 달 12월 초까지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온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그거를 낮은 가격에 받는 아주 개인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라든지 EMBI가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뭐 원자 지수가 급등을 하고 뭐 이런 그 리스크 온오프에 대한 상당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머징에 속해 있는 이머징에서 한 20%를 속해 있는 한국 주식을 그 리스크 온오프를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오프가 나타났다가 최근에 리스크 온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관찰이 그렇죠? 됩니다.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펀더멘탈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졌죠. 이 밸류에이션 높아졌다라는 것은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빨리 올라갔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내년의 실적은 올해 대비해서 한 35%에서 40%까지도 이익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 기관들의 시각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 이 팀장께서 딱 엑셀로 퀀트를 딱 만들어서 보니까 내년에 EPS 주당 순이익이 한 35%에서 40%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과거에 보면 우리가 그 뭐 1997년 이때 말고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좀 빼고 보면 좀 사실 정상화된 실적, 그냥 노멀라이즈드 어닝 측면에서 봤을 때 35%에서 40% 증가하는 해가 네. 꽤 많았습니까? 많이 없습니다. 네, 아, 많이 그럴 없고요. 때는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상당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사실 이 네. 실적 장세라고 볼 수 있는 이 네네. 턴어라운드 시기에서는 사실 한국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네. 글로벌 같이 좀 좋았던 측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이 턴어라운드에 초입 때 많이 매수를 했고요. 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패시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매수를 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어떤 개인들의 수급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타이밍을 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가만히 보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내년 턴어라운드의 어떤 원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실적은 올라가게 되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지수의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PR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결론을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외국인이 전부 다 기관이 떠안을 가능성도 좀 높다. 그럴 수 예,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에 이익 성장률이 35에서 40% 되니 그런 해가 별로 과거에는 없었고 그렇게 된 해들을 갖다가 유심히 살펴보면 주가의 성장, 그러니까 주식의 업사이드가 상당히 컸던 그런 적이 많았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세금 문제만 아니라면 개인들이 여기서 팔면
조금 손해를 볼 수 있고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게 우선순위다라는 그런 결론을 도달하는 게 맞나요?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 네. 주가와 가장 연동성이 큰 것은 실적입니다. 네네. 개인들이 수급이라든지 어떤 투자 주체별의 어떤 수급에 연동이 되는 측면이 네네. 아니라 이런 실적이라고 본다면 내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계속 높아지고 있고 내년 영업이익이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한 180조가 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한 35%, 40%좀 증가하는 그런 수치고요. 이 수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 또 상향 조정이 되고 상향 있다.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35%, 40%가 40%, 45%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그럴 말씀하시는 가능성이 겁니까?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알겠습니다. 업종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뭐 가전,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주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질문 하려고 그랬는데 아, 3분기에 기업 실적이 이제 나오고 있고 네. 앞으로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네네. 예. 사실 3분기 실적이 잘 나온 거 그런 업종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내년 실적을 같이 올리는 그런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는 특히나 디스플레이 실적을 상당히 좀 급하게 올리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가.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동차도 그렇고요. 네. 내년도 이들 업종군들도 상당히 좋고 화학 업종이 내년에는 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화학. 됩니다. 요즘에 화학 말씀도 참 많이 하십니다. 네, 퓨어캠인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 경기회복 사이클은 소득이 주가 되는 그런 사이클이라기보다는 네네. 강력한 그 경기 부양책을 힘입어서 어떤 그 국가별 어떤 먹거리를 챙기는 즉 4차 산업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투자가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설비 투자라든지 R&D의 어떤 중간재 이런 것들이 한국이 상당히 좀 강하거든요. 네. 뭐 반도체도 그럴 수도 있을 거고 네네. 퓨어캠도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업종군들에 대한 실적 상향조정이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글로벌리 이 자동차 실적에 대해서는 한국만 좋은 건 아닙니다. 글로벌리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뭐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 전반적으로 뭐 레저용 차라든지 어떤 네네네. 뭐 SUV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네. 많이 사면서 가족끼리 여행을 다닌다거나 네네네. 이런 컨셉의 어떤 컨셉과 그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퓨어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장착 부품 이런 쪽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이익 개선이 되는 그런 네. 스토리가 나올 뿐만 아니라 최근의 실적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이경수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퓨어캠은 순수 화학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롯데캠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호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은 그 화학 쪽, 자동차 쪽에 실적도 올라가고 근데 연말이 되니까 지금 뭐 저금리 상태에서 제로금리 상태에서 배당도 좀 많이 나오고 이게 양수겸장의 무슨 좀 종목 같은 거 이런 것들 사는 거 이런 건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 올해 연말에 그 배당을 제가 항상 연말에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배당이라는 거는 연말에 하는 배당은 올해 네네. 실적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올해는 이제 뭐 감익이죠. 어떻게 네네. 보면 네. 작년에 비해서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네. 현금 배당액 자체도 우리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DPS라고 많이 표현을 하나요? 네네네. 이 금액 자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배당도 넘어간 회사들도 많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의 현금 배당률이 시가 기준으로 한 1.7%에서 1.8%로 네. 정부에서 스튜어디십 코드가 나오기 직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아하. 올해는 감익인 기업들이 많았고 네네. 이 감익이 된 기업들의 배당을 뭐 억지로 줄 수는 없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내년은 잘 나와가지고 내년 실적에 대해서 뭐 이 배당 성향을 뭐 그대로 유지한다는 상태에서 DPS가 계속 유지가 될 수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리츠라든지 네. 좀 배당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업종군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음식료라든지 네. 이런 쪽에 대해서는 뭐 쿠폰을 조금 관심을 갖는 전략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것 있습니다. 3억이 좀 상향 조정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별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만 계산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살짝 조정이 되면 또 그렇게 뭐 아주 큰 악영향은 또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잘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경수 하나금융투자의 콘트 전략팀장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